겨울을 무사히 난 왕오색나비 애벌레가 활동을 시작한다. 애벌레는 팽나무 잎을 부지런히 갉아먹는다. 번데기가 되기 전 이때가 가장 식욕이 왕성하다. 온몸을 떠는 것은 마지막 탈피를 위한 몸부림이다. 우화가 가까워졌다. 이제 세상으로 날아오를 시간이 된 것이다. 우아한 날갯짓, 화려한 비행. 나비가 지금 우리 곁에서 부활을 꿈꾸고 있다. 유난히도 폭설이 잦았던 지난 겨울. 이 혹독한 시간 속에도 새로운 탄생을 준비하는 생명체들이 있다. 나비는 겨울을 어떻게 날까? 제작진은 월동 중인 나비를 찾아 나섰다. 눈 쌓인 나뭇가지에서 나비의 알이 발견됐다. 붉은 점 모시 나비의 알이다. 나비 중에는 애벌레로 월동하는 종류가 많다. 흑백 알락나비와 왕오색 나비 등은 애벌레 상태로 겨울을 난다. 자연의 시계는 겨울을 지나 봄으로 향하고 있다. 새로운 생명들이 움트기 시작한다. 짝을 찾는 산개구리들의 울음소리가 우렁차다. 봄꽃들도 앞다투어 피어난다. 꽃이 아름답게 피는 것은 곤충을 불러들여 번식을 하기 위한 식물들의 전략이다. 나리꽃은 특유의 향기를 피워 곤충을 유인한다. 꿀벌은 길쭉한 수술에 매달려 꽃가루를 얻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분이 이루어진다. 이 시기 나비 수컷들은 바빠진다. 자신의 활동 영역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다. 이른바 점유 행동. 혹 다른 수컷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면 적극적으로 방어한다. 곤충들에게 봄은 짝짓기의 계절이다. 호랑나비 수컷이 암컷을 유혹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생식기를 맞대고 본격적인 교미에 들어간다. 성충 상태로 20일가량을 사는 호랑나비는 이 시간 동안 모든 것을 사랑에 바친다. 배추 흰나비도 짝을 찾아 나섰다. 수컷의 구애에 암컷이 꼬리를 지켜든다. 거부의 표시다. 이미 교미를 끝낸 암컷은 더 이상 수컷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직 교미를 하지 않은 암컷을 두고 수컷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암컷을 차지하는 데 성공한 수컷. 이번엔 교미 자세를 잡기 위해 사력을 다한다. 배추 흰나비는 꼬리를 맞대고 교미한다. 꼬리 끝에 생식기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아래에 있는 것이 암컷. 암컷의 몸에 정액을 주입한 수컷은 파악기를 열어 생식기를 빼낸다. 이렇게 해서 배추 흰나비가 교미를 모두 끝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이 넘는다.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수컷들의 경쟁은 계속된다. 왕세줄나비 수컷이 번데기 주위를 서성거린다. 녀석은 번데기 소에서 우화할 나비가 암컷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다. 먼저 우화한 수컷은 짝짓기를 하기 위해 번데기에서 암컷이 우화하기만을 기다린다. 그러나 번데기를 지키는 것도 만만치가 않다. 짝을 찾지 못한 경쟁자들이 암컷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다툰다. 아직 나비로 태어나지 않은 번데기를 두고도 치열한 싸움이 벌어진다. 왕세줄나비 번데기는 색이 짙어져 우화가 곧 임박했음을 말해준다. 수컷들의 싸움은 더욱 격렬해진다. 그만큼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한 나비들의 본능은 강하다. 우화가 시작됐다. 자신의 우화를 수컷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녀석은 알 리 없다. 수컷이 교미를 하기 위해 암컷에게 덤벼든다. 암컷은 아직 날개가 채 펴지지도 않은 상태다. 다른 수컷도 합세했다. 암컷과 먼저 교미하기 위한 수컷 간의 싸움은 쉽사리 끝이 나지 않는다. 그래도 암컷과 교미를 하는 것은 단 한 마리의 수컷이다. 싸움은 계속된다.
오랜 힘겨루기 끝에 힘센 수컷이 암컷을 차지했다. 이렇게 번데기 단계에서부터 짝짓기를 시도하는 것은 네발 나빗과 나비들의 특징이다. 나비는 평생 단 한 번만 짝짓기를 한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몸에 징표를 남긴다. 교미가 끝나면 모시나비 수컷은 암컷의 복부 끝에 수태낭을 만든다. 몸에서 나온 분비물을 이용해 암컷의 생식기에 얇은 막을 들여오는 것이다. 다른 수컷이 암컷에게 짝짓기를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다. 수태낭을 만드는 데 2시간이 넘게 걸린다. 짝짓기를 마친 나비 암컷의 몸에는 사랑의 징표가 오롯이 새겨진다. 붉은 점 모시나비 암컷도 이미 교미를 끝마쳤다. 암컷의 배에는 짙은 수태낭이 만들어져 있다. 산지나 계곡 주변에서 주로 서식하는 애호랑나비, 산란장소를 찾고 있다. 녀석의 몸에도 역시 교미를 한 흔적이 선명하다. 이 수태낭은 교묘하는 과정에서 수컷이 분비물을 내 가지고 왕컷의 그 교묘기를 갖다 봉해버리는데, 이와 같이 수태낭을 만드는 이유는 자기 어떤 종을 갖다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하나 수단입니다. 여름이 깊어가면서 다른 곤충들의 짝짓기도 절정에 달한다. 곤충의 제왕 장수풍뎅이. 머리에 뿔이 난 녀석들은 수컷이다. 녀석들은 참나무 수액을 좋아한다. 한 수컷이 수액을 먹기 위해 다가오지만 먼저 자리를 차지한 녀석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 다시 한 녀석이 나무 위를 기어 올라온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는 자리를 순순히 내준다. 바로 뿔이 없는 암컷이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먹이를 먹고 나면 수컷은 암컷에게 짝짓기를 시도한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풍뎅이 중 가장 몸집이 큰 장수풍뎅이. 갑옷이 두터운 녀석들은 쉽게 자리를 잡지 못한다. 장수풍뎅이는 격렬하게 사랑을 나눈다. 장시간의 짝짓기 후 암수 모두 녹초가 됐다. 나비를 비롯한 모든 곤충들의 사랑은 종족을 잇기 위해서다.
은은한 날개 빛깔 때문에 가장 한국적인 나비로 꼽히는 꼬리명주 나비. 오랜 구애 비행 끝에 혼인식을 치른다. 꼬리명주 나비는 복부 끝에 있는 산란관을 맞대어 교미에 열중한다. 교미를 끝낸 암컷은 쥐방울 덩굴을 찾는다. 알을 낳기 위해서다. 쥐방울 덩굴은 꼬리 명주나비가 번식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삶의 터전이다. 암컷은 쥐방울 덩굴의 잎 뒷면이나 줄기에 하나씩 알을 낳는다. 알은 나흘 후면 애벌레로 부화해 잎이나 줄기를 갉아먹으며 자랄 것이다. 처음 알로 태어난 나비들은 일생에 걸쳐 변신을 거듭한다. 짝짓기를 마친 호랑나비가 산란할 장소를 찾고 있다. 호랑나비는 귤이나 탱자나무, 황병나무 등의 잎과 줄기에 알을 낳는다. 갓 태어난 알은 노란색을 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알은 투명하게 변한다. 그리고 일주일 후 알 껍질을 뚫고 애벌레가 부화한다. 부화한 애벌레는 자신이 낳은 알의 껍질을 먹어치운다. 나비가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피어나는 기간은 평균 20여일. 그동안 모두 5번의 허물을 벗는다. 한 번 허물을 벗는 것을 1령이라고 하는데 2령, 3령, 횟수를 더해갈수록 몸집이 커지고 색도 뚜렷해진다. 호랑나비 종령 애벌레. 부지런히 먹이 식물을 먹으며 번데기로 피어날 준비를 한다. 마지막 변신을 하는 호랑나비의 행동은 무척 조심스럽다. 긴 더듬이와 빨대잎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천천히 번데기 껍질에서 몸을 빼낸다. 우화가 끝나면 날개를 펴서 말려야 한다. 날개에는 사람의 혈관과 같은 심액이 있다. 나비는 심액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해 날개를 활짝 펼친다. 나비의 우아한 날갯짓 뒤에는 4번에 걸친 변신의 시간이 있다.
배추 흰나비 암컷과 수컷이 한창 교미 중이다. 암컷은 몸 안 가득 알을 품고 있다. 산란에 필요한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해 암컷은 열심히 꿀을 빤다. 그리고 잎사귀 뒷면에 하나씩 알을 낳는다. 배추 흰나비의 알은 긴 포탄 모양이다. 부화가 시작됐다. 애벌레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자신이 낳은 알집을 먹는 것이다. 알집을 먹음으로써 단백질을 섭취하고 동시에 천적들에게 자신이 태어난 흔적을 없앤다. 애벌레는 먹이풀을 먹으면서 자란다. 배추 흰나비 애벌레는 배추, 유채, 케일 등을 먹이 식물로 삼는다. 애벌레가 점점 자람에 따라 몸 색깔도 짙어진다. 그리고 식욕도 왕성해진다. 건강한 먹이풀은 애벌레들에게 절대적인 생존 조건이다. 충분히 자란 애벌레는 번데기가 되기 위해 마지막 허물을 벗는다. 배추 흰나비가 우화를 시작한다. 숨을 죽인 듯 번데기로 지낸 지 2주일. 날개도지 끝에 배추 흰나비는 온전한 모습을 갖추었다. 번데기 색깔이 선명해졌다. 암끝 검은 표범나비는 거꾸로 매달린 채 우화한다. 호랑나비, 배추 흰나비와 같이 위로 머리를 빼내는 나비보다 좀 더 진화한 형태다. 굵은 줄 나비 번데기도 색이 짙어졌다. 이내 화려한 날개를 드러내며 나비 성충으로 다시 태어난다. 나비의 몸은 머리, 가슴, 배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눈은 한 쌍의 겹눈과 난눈으로 이루어져 있다. 겹눈 속에는 약 2만여 개에 이르는 난눈이 있다. 머리 위쪽에 한 쌍으로 길게 뻗어 있는 더듬이는 우리 코와 같이 냄새를 맡고 배우자를 탐색하는 데 쓰인다. 더듬이는 곤봉 모양처럼 둥글다. 나비 입은 빨대 모양으로 생겼다. 꿀을 빨 때는 길게 뻗었다가 평상시에는 시계 태엽처럼 말아둔다. 세 쌍의 나비 다리는 가슴에 있다. 물체를 붙잡을 수는 있지만 걸어다니지는 못한다. 모두 10마디로 나뉘는 배에는 끝에 생식기가 붙어 있다. 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다. 비 오는 날은 나비들에겐 순환의 시간이다. 미처 비를 피하지 못한 호랑나비는 최대한 몸을 움츠려 잎사귀 밑으로 찾아든다.
네발나비는 용케 넓은 잎사귀를 찾아냈다. 계속된 비로 개미굴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개미들은 서둘러 물에 잠긴 집을 벗어난다. 개미들 무리 속에 여왕개미도 눈에 띈다. 수년간 굴 속에서만 생활해온 여왕개미는 이동 능력이 부족하다. 일개미의 도움 없이는 걸음을 떼기가 힘들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생명의 본능과 역할은 지속된다. 여왕개미는 힘든 여건에서 알을 낳았다. 물기가 남아있는 땅 위를 흑백 알락나비가 서성인다. 물과 무기물을 섭취하기 위해서다. 이런 행동들은 주로 수컷들에게서 나타난다. 왕자 팔락나비는 긴 대롱의 입을 땅에 늘어뜨려서 물을 빨아들인다. 우리가 산속을 걸다 보면은 계곡이나 그 다음에 길가에서 나비들이 무리를 지어서 물을 빠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행동은 주로 수컷들이 주로 많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 이유는 온도를 자기 체온을 조정하기 위한 어떤 행동과 그 다음에 무기물질과 같은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비는 먹이 사슬의 최하위에 위치해 있다. 완벽한 보호색으로 위장한 사마귀가 나비가 날아드는 꽃대에 웅크리고 앉아 사냥감을 노린다. 그러나 첫 공격은 실패. 사마귀는 뛰어난 위장술 덕분에 나비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다. 부동자세로 끈질기게 먹잇감을 기다리는 사마귀. 결국 제비나비는 사마귀의 제물이 됐다. 사마귀는 나비에겐 무시무시한 천적이다. 사마귀 외에도 나비를 먹이로 삼는 천적은 많다. 이번엔 거미줄에 걸려들었다. 거미는 독침을 놓아 나비를 마비시킨다. 그리고 꽁지에서 실을 뽑아내 나비의 몸을 올가맨다. 생태계의 먹이사슬에서 곤충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나비도 먹이사슬에서 포식자 및 피식자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중에서 어떤 그 나비의 그룹들이 사라진다고 하면 그들을 먹고 사는 상위 포식자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먹이사슬은 와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그 생태계에 그들의 먹이의 사슬의 지위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라도 나비는 보호하고 적정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비 몸을 먹는 포식성 천적뿐 아니라 알, 애벌레, 번데기의 기생에서 살아가는 천적들도 있다. 쌀조말벌이 배추 흰나비 알을 노린다. 자신의 알을 나비의 알에 낳아 기생시키기 위해서다. 냄새를 맡고 날아온 쌀조말벌은 배추 흰나비 알에다 산란관을 밀어넣어 자신의 알을 낳는다. 네발나비의 알도 공격을 당했다. (1mm)도 안 되는 작은 알 속에 자신의 알을 낳는 쌀조말벌. 쌀조말벌 알은 나비 알 속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며 자라게 된다. 배추 흰나비의 알 속에서 자란 쌀조말벌이 어른벌레가 되어 알에서 깨어났다. 몸속에서 쌀조말벌을 키워낸 배추 흰나비 알은 결국 영양분을 뺏긴 채 생명을 잃고 만다. 대부분의 나비 알과 애벌레들은 성충이 되어 날아보지도 못하고 기생벌이나 천적에게 희생당한다. 흑백 알락나비 번데기는 맵시벌에 기생당하고 말았다. 맵시벌은 애벌레일 때 이미 알로 들어와 번데기 시절을 거치면서 성충으로 자랐다. 번데기 속에서 안전하게 자란 맵시벌이 껍질을 뚫고 세상 밖으로 나온다. 이렇게 천적들 때문에 알이나 애벌레, 번데기 시절에 살아남는 나비 개체는 채 10%도 되지 않는다. 먹고 먹히는 치열한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곤충들은 자신만의 생존 전략을 갖고 있다. 느릅나무 혹거위벌레가 자기 몸을 이용해 잎의 길이를 재어가며 반듯하게 잘라낸다. 알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 사이 수컷이 찾아와 정을 나누지만 암컷은 알을 낳을 요람 만드는 일이 더 급하다. 수컷까지 업은 몸으로 암컷은 힘겹게 잎을 말아 올린다. 짝짓기를 마치고 수컷이 떠나버리면 혼자 남아 알을 낳아야 하기 때문이다. 잎을 몇 겹 말아 올린 다음 암컷은 말아놓은 잎 가장자리에 구멍을 뚫는다. 그리고 산란관을 밀어넣어 하나의 알을 낳는다. 어미가 만들어준 이 안락한 은신처에서 알은 애벌레로 깨어나고 애벌레는 이 잎을 먹으며 자라게 된다. 그리고 자라난 느릅나무 혹거위벌레도 어미처럼 잎을 말고 잡으며 새끼를 키워낼 것이다. 나비들도 종족을 잇기 위한 나름의 생존 전략을 갖고 있다. 푸른 큰수리 팔랑나비는 합다리 나무를 먹이 식물로 살아간다. 푸른 큰수리 팔랑나비 알이다.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는 스스로 집을 짓는다.
건축 재료로 쓰일 잎사귀도 직접 잘라서 마련한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다. 잎사귀를 자른 다음 애벌레는 입에서 풀처럼 끈적한 물질을 배출한다. 이를 이용해 잎사귀를 둥글게 말아 천적으로부터 보호할 집을 만든다. 몸에서 나온 분비물을 이용해 스스로 몸을 숨길 집을 짓는 지혜. 이는 푸른 큰수리 팔랑나비의 생존 전략이다. 푸른 큰수리 팔랑나비 애벌레는 스스로 만든 집에서 번데기가 될 때까지 자란다. 그리고 번데기 상태에서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 성충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집을 지어 생활하는 것은 팔랑나비과 애벌레들의 특성이다. 배가 고프면 애벌레는 집에서 나와 잎사귀 줄기를 따라 이동한다. 천적들의 눈을 피해 집에서 나온 애벌레는 잎사귀를 갉아먹는다. 푸른 큰수리 팔랑나비에게 합다리 나무는 좋은 먹이풀이자 훌륭한 은신처이기도 하다. 충분히 먹이를 섭취한 애벌레는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애벌레는 수시로 집 보수 공사를 한다. 천적에게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다. 나비의 종류마다 각기 다른 생존법은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져 왔다. 막과 식물에만 사는 나비가 있다. 왕자 팔랑나비다. 녀석들은 마의 입 윗면에 하나씩 알을 낳는다. 그리고 알을 낳을 때 자신의 배에 있는 털로 덮어놓는다. 천적에게 알을 은폐시키기 위해서다. 이 속에서 부화한 애벌레는 잎을 잘라 이불처럼 폭에 덮고 살아간다. 포개진 잎을 열어보면 그 속에 사는 왕자 팔랑나비 애벌레를 어김없이 발견할 수 있다. 알을 지켜내기 위해 몸의 털까지 이용하는 왕자 팔랑나비. 어미의 정성으로 알은 무사히 깨어나 자라난다. 왕자 팔랑나비 외에도 귀울빛 부전나비 등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알을 천적에게서 은폐시킨다. 앙자 팔랑나비라든가 푸른 큰수리 팔랑나비는 집을 짓는데 하나가 집을 집어넣어서 천적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기 하나의 수단이고, 이와 같은 것은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자기 종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본능입니다. 애벌레 시기에 솟아난 가시들은 천적으로부터 강하게 보이기 위한 일종의 의태 전략이다.
네발나비 애벌레는 가짜 뿔로 온몸을 두르고 독이 있는 것처럼 짙은 색깔로 천적을 위협한다. 호랑나비 애벌레가 몸을 움츠릴 때 가슴 쪽에 나타나는 눈 모양의 무늬는 사실 눈이 아니다. 진짜 눈은 머리 앞쪽에 있다. 만약 주변에 적이 다가오면 가슴을 부풀려 가짜 눈을 더욱 크게 만든다. 호랑나비과 애벌레들에겐 또 다른 무기가 있다. 바로 냄새뿔 쥐각이다. 끝이 둘로 갈라지면서 고약한 냄새를 피워 적을 물리친다. 뿔나비 애벌레는 위험에 빠졌을 때 죽은 척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입에서 씨를 토해 아래로 떨어져 적으로부터 몸을 피한다. 이 모두는 치열한 야생 세계에서 적응해 나가기 위해 발전시켜온 나비들의 전략이다. 짧지만 화려한 나비들의 삶. 이들의 우아한 날갯짓 뒤에는 생존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나비의 날개가 아름다운 것은 표면에 가득한 비늘가루 때문이다. 비늘가루가 내는 구조색 덕분에 나비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화려하고 현란한 빛깔을 지닌다. 또한 날개 표면에서는 빛의 간섭이 일어나 광채를 띠는 것이다. 여기에 나비의 날개는 빗물에 젖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나비 날개를 현미경으로 확대한 모습이다. 날개의 비늘가루는 기왓장 모양으로 질서정연하게 꽂혀 있다. 이것이 다양한 색채를 내게 하고 물을 흘러내리도록 해 날개가 젖지 않는다. 인편은 보통 비늘가루라고 불리우는데요. 그 인편의 그 자체 구조에 따라서 그 색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그 나비의 날개의 그 색상을 나타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그 배열 자체가 기왓장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이 고이지 않고 흘러내리게 하는 역할을 해서 그 방수 작용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의 시간은 어김이 없다. 겨울사는 다시 눈 속에 파묻혔다. 추운 겨울은 나비에게 겨울잠이라는 생리적인 정지 상태를 요구한다. 먹구늘 나비는 애벌레 상태로 겨울을 난다. 나비 애벌레들은 겨울에 몸이 어는 것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몸속에 저장된 에너지만으로 충분히 겨울을 버틸 수 있다. 회령 푸른 부전나비는 알 상태로 겨울을 난다. 부전나비과의 알은 꼭대기에 전공이라고 부르는 움푹 파인 부분이 있는 게 특징이다. 호랑나비과는 모시나비류만 제외하고 번데기 상태로 월동한다.
성충 상태로 겨울을 나는 나비들도 있다. 네발나비를 비롯해 뿔나비, 노랑나비 등은 겨울에도 날씨가 풀리면 조금씩 활동한다. 그 겨울에 얼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거는 그 나름대로 그 뭐 곤충들이 다 그렇겠지만은 내한성 단백질이라든지 또는 얼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 지방 성분, 즉 다시 말하면 글리세린 같은 그런 그 물질들이 알이라든지 몸속에 그 들어 있어 가지고 다른 그 생물체보다도 훨씬 그 얼은 것에 대해서 좀 그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높습니다. 오 월 초 흐드러지게 핀 자운형이 봄을 알린다. 사향 제비나비도 이맘때면 쥐방울 덩굴과 식물을 찾아 수십 킬로미터를 날아온다. 그리고 한 곳에다 모두 알을 낳지 않고 여러 잎에다 분산시켜 낳는다. 성충 하나가 모두 200개 정도의 알을 낳는데 산란 후 열흘이 지나면 애벌레가 깨어난다. 사향 제비나비 애벌레가 번데기로 탈바꿈 한다. 갓 우화한 나비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가만히 날개를 말린다. 첫 배설을 끝낸 사향 제비나비는 이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비행을 시작한다. 그러나 모든 나비가 다 완전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건 아니다. 이 호랑나비는 양쪽 날개가 완전히 펴지질 못했다. 네발나비는 번데기에서 미쳐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 나비들은 일생 동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나라에 사는 나비는 모두 266종. 이 중 많은 나비가 멸종 위기를 맞거나 희귀종이 됐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6종의 나비를 멸종 위기 야생동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제작진은 멸종 위기종 나비를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복원시켜 보았다. 제주도가 서식지인 산굴뚝나비, 강원도 영월의 상제나비, 전국에 고루 분포하던 왕은점 표범나비, 강원도의 깊은 산 부전나비, 경기도가 터전인 쌍꼬리 부전나비는 이제 발견조차 쉽지 않다. 제주도 한라산 1300m 이상의 초지에서만 사는 산굴뚝나비. 나비 중에선 유일하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강원도 산기슭에서 서식하는 상제나비. 최근 들어 급속히 개체수가 감소한 종이다. 날개에 표범 문양이 선명한 왕은점 표범나비는 울릉도를 제외한 남한 각 지역에 살던 종이다. 강원도 산간 지역에 서식하는 깊은 산 부전나비.
먹이 풀인 사시나무가 줄어들면서 멸종 위기를 맞았다. 주로 소나무 숲 주변에서 살던 쌍꼬리 부전나비도 최근 보기 힘들어졌다. 나비들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공해와 지구온난화를 그 원인으로 꼽는다. 꽃과 나무로 화단이 잘 조성된 광주의 한 아파트. 넓은 공원이 만들어진 이곳에서도 나비는 보이지 않는다. 언제부턴가 도시에서 나비를 보는 게 힘들어졌다. 그렇다면 도심을 벗어난 산에서는 나비를 볼 수 있을까? 광주 무등산에서는 산림을 울창하게 하기 위한 식재 사업을 진행했다. 10년째 잣나무만을 빼곡히 심었다. 그러나 이는 나비들에겐 치명적이다. 잣나무로 인해 드리워진 그늘은 먹이풀을 사라지게 하고 나비의 이동 통로를 막고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요 밑에가 주로 이제 애호랑나비라든가 이런 게 주 서식지였는데,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걸 심는 것 자체는 이제 반대를 안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생태 통로라는 것이 꼭 어떤 그 큰 동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 가장 그 하찮은 미물인 이 곤충도 하나의 어떤 생태 통로를 갖다가 생각을 해 가지고 어떤 식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 나비를 되살리기 위한 작은 시도들이 일고 있다. 한평군에서는 해마다 나비 축제를 열어 나비를 친숙한 존재로 부활시킵니다. 나비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나비 날리기 행사. 모두 인공으로 사육시킨 나비들이다. 나비의 아름다운 날갯짓에 사람들은 감탄을 쏟아낸다. 너무 많이 봐서 기분이 좋고요. 이렇게 많이 본 거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가족끼리 함께 나들이 나왔는데 여기 긴 시간만큼 온 만큼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나비도 이렇게 직접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나비를 사육하는 농가도 생겨났다. 농민들은 나비가 좋아하는 먹이풀을 마련하고 적절한 온도를 유지시켜 인공으로 알을 부화시키고 번데기로 키워낸다. 그리고 나비를 관찰, 사육할 수 있는 작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인공으로 사육한 애벌레나 나비는 각종 행사나 축제 때 많이 활용된다. 이게 알을 많이 낳아야 할 텐데 많이 낳겠네. 이렇게 날씨가 좋은 게 나비 농가에선 종자 나비를 들여와 나비를 번식시키고 사육한다. 이제 나비가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나비가 귀해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나비가 살던 환경 있지 않습니까? 그 환경을 파괴하고 사람이 거기다 운동장을 만들고 아파트를 짓고 뭐 도로를 만들고, 그러니까 나비가 자기가 서식하던 서식지가 없어집니다. 그 서식지에는 나비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호스트 플랜트 식물이 자라는데 그 식물이 1차적으로 없어지고, 그 식물을 먹고 살던 나비가 2차적으로 없어지고, 이것이 아마 그 나비가 줄어드는 제일 큰 원인입니다. 꽃과 함께 봄을 상징해온 나비.
그동안 우리는 나비의 화려한 날갯짓을 잊고 살아왔다. 사람들이 편리함을 쫓는 사이 많은 나비들은 떠나가고 멸종 위기에 처했다. 나비가 살 수 없는 곳엔 인간도 살 수 없다. 나비를 다시 되살리는 것, 이 속에 자연과 인간, 그 공존의 길이 있다.